안녕하세요. 약사 이지향입니다. 오늘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목소리가 이게 뭡니까? 이게 약사가. 근데 제가 요즘 선생님들의 시청자분들의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질문들에 답을 해드리느라 상담을 좀 열심히 했더니 제가 지금 몸이 아픈 건 아닌데 제가 평생 쓰던 목보다 더 많이 쓰게 돼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부신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방송에서도 많이 하고 뭐 상담할 때도 많이 하고 부신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오늘 대망의 부신, 정말 이 부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데 부신은요, 우리 몸의 여분의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돈이 현금도 있지만 저축을 한 예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 다 써버리고 나서도 저축한 예금까지 다 써버리면 빈털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도 그렇게 우리 생명활동을 할 수 있게 여분의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부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은행에 적금은 웬만하면 손 안 대야 되잖아요. 정말 큰일 있을 때. 자, 우리한테 큰일이 뭐예요? 뭐 아이들 결혼시킨다거나 또 집을 막 옮긴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큰 일들 있잖아요. 그때 쓰려고 저축을 해놓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세포 입장에서도 이 세포 입장에서 큰일이 뭐예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침투되었을 때,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을 했을 때 그거에 맞서 싸울 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막 공격할 때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힘, 이렇게 돈을 저금하듯이 에너지를 저금하는 곳이 우리 몸에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부신인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 경제교육이 안 돼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쓰잖아요. 그냥 엄마가 준 돈도 쓰고 은행에 있는 것도 쓰고 집도 팔아 쓰고 논도 팔아 쓰고, 그럼 어때요? 나중에 가난뱅이가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에너지 저장해 놓은 에너지를 아껴 쓰지 않고 막 쓰게 되면 가난뱅이가 돼요. 세포 입장에서 가난뱅이는 뭐예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만 저금할 게 아니라 에너지도 저금해야 된다. 부신이 뭐길래? 부신은 바로 우리의 에너지 저장고다. 이거를 오늘 꼭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갑상선 편에서 부갑상선 얘기 들었죠? 갑상선에 붙어있다 해서 부갑상선이라고 하는 것처럼 신장에 붙어있다 해서 부신이에요. 자, 우리가 일 많이 하면 어디가 아파요? 허리가 아프죠? 자, 허리가 아픈 것도 있지만 사실은 부신에서 쉬어라고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자, 부신은 여기 이렇게 해보세요. 허리에 손을 대면 여기 콩팥 있거든요. 콩팥 위에 이렇게 붙은 기관입니다. 갑상선 편에서 제가 이 그림 꼭 기억하시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뇌 속에는 우리의 모든 정보를 다 통합해서 국군 사령부처럼 또는 나라의 국회처럼 살림을 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바로 시상하부하고 뇌하수체예요. 아주 작은 기관인데 이 기관이 우리 몸의 생명과 자손 번식 이런 거를 다 주관을 한단 말이죠. 우리 몸의 청소 다 주관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들이 모여있는 곳인데요. 이 중에 하나가 바로 부신입니다. 자, 부신 옆에 갑상선 보이시죠? 갑상선 공부 아직 안 하셨으면 전편 보고 오세요. 자, 갑상선 공부를 하셔야 부신 공부가 훨씬 쉽고 재밌어집니다. 자, 갑상선 옆에 부신을 공부하는 날인 거죠, 오늘은. 자, 이렇게 갑상선 호르몬과 부신 호르몬, 성 호르몬, 성장 호르몬들은 하모니를 이루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신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신 피질이 있고 부신 수질이 있어요. 피질은 뭐예요? 껍데기죠? 껍데기 할 때 피거든요. 그래서 부신 바깥쪽을 피질이라고 그러고 부신 안쪽을 수질이라고 하는데 이 피질과 수질에서 만들어내는 물질이 달라요.
자, 먼저 부신 피질 호르몬을 알아볼게요. 이 사실 부신 피질 호르몬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익숙할 겁니다. 자, 부신 피질 호르몬에서는요, 첫 번째로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 기억나세요? 혈압편 다시 보고 오실까요? 자, 혈압편에 가시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혈압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알도스테론을 조절하는 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짧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 있어서 체액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액이 부족하면 세포들이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큰일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신장에서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으로 체액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과로를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잠을 안 자고 또는 막 지나치게 저염식을 하면서 우리 몸속에 체액이 고갈이 되면 이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나트륨이라는 전해질을 몸에서 못 빠져나가게 해가지고 체액을 유지시켜줍니다. 근데 너무 이 알도스테론이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체액이 너무 많아지겠죠? 그래서 혈압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혈압약 중에 알도스테론의 분비를 막는 약이 있어요. 그러면 나트륨이 몸속으로 재흡수되는 것을 막아서 체액이 줄어들면서 혈액량이 줄어들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원리죠. 이 호르몬이 바로 부신 피질에서 나와요. 자, 체액이 부족해진다. 이거 어떤 상황이에요? 굉장히 이 세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 가뭄이 든 거죠. 여러분들 아파트에 물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뭐 할 수 있어요? 빨래를 할 수 있어요. 목욕을 할 수 있어요. 뭐 아무것도 청소를 할 수 있어요. 밥을 할 수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가뭄이 들어서 아파트에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비상으로 물탱크 열잖아요. 물탱크 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신 피질 호르몬에서 알도스테론을 열어서 우리 몸의 체액을 관리하는 겁니다. 위급 상황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자꾸 나오게 하면 안 되겠죠. 자꾸 나오게 한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서 돈을 자꾸 빼먹는 거나 똑같아요. 부신 피질 호르몬이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 돈이 늘 쌓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빼쓰다 보면 톡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도스테론을 계속 쓰게 되면 부신 피질 호르몬이 고갈이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체액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체액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안 보신 분은 가서 보고 오세요. 자, 두 번째로 모든 영상에서 제가 엄청 많이 말씀드린 호르몬이 있을 거예요. 바로 코티솔입니다. 코티솔은 부신 피질 호르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이 코티솔이 왜 부신 피질 호르몬에서 가장 많이 나오냐. 우리의 사느냐 죽느냐를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자, 코티솔은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바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신 피질 호르몬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 있어요. 바로 안드로겐이에요. 이 안드로겐이 뭐냐면 성호르몬이죠. 내가 남자인가, 내가 여자인가, 내가 엄마가 될 것인가, 내가 아빠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바로 여성에게는 에스트로겐, 남성에게는 테스토스테론이죠. 이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안드로겐인데 이 호르몬이 바로 부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알도스테론, 코티솔, 안드로겐이 부신에서 나온다를 머릿속에 꽉 외우고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에스트로겐하고 테스토스테론이 남자 몸에도 있고 여자 몸에도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자한테만 있고 테스토스테론은 남자한테만 있고 이게 아니에요. 에스트로겐은 여성이 좀 많고 테스토스테론은 좀 적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좀 많고 에스트로겐은 좀 적고 이 차이지 여성의 몸에도 테스토스테론이 있어야 건강하고 남성의 몸에도 에스트로겐이 있어야 건강해요. 균형이죠. 균형이 중요해요. 부신 수질
부신의 속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야 우리가 근육이나 심장이 일을 하기가 좋고요. 또 기관지도 일을 하기가 좋아요. 자,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도 나오지만 이 부신 수질에서는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훨씬 많이 나와요. 자, 이 그림 보시겠지만 노르에피네프린은 에피네프린에 비해서 하나가 없죠. 뭐가 없냐? CH3. 이게 없어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전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노르가 NO 없다란 뜻이거든요. 뭐가 없냐? CH3 메틸기가 없는데 이 하나 차이가 엄청 커요. 부신 수질이 고갈이 되신 분들은 에피네프린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있는 분들은 노르에피네프린만 많이 나와요. 자, 노르에피네프린은 뇌에 작용하고요. 에피네프린은 기관지나 심장이나 근육에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너무 부신 수질 호르몬을 많이 써버려요. 스트레스 받아서. 자, 이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은 언제 나오냐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싸울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이걸 결정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에피네프린이 나오면 우리 몸은 심장이 막 뛰고 기관지는 넓어지고 근육은 수축이 됩니다. 왜? 도망가든가 싸우던가 해야 되니까. 근데 옛날에는요. 진짜 늑대나 호랑이, 전쟁 때 이런 호르몬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호랑이가 사라지면 호르몬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신 수질을 그렇게 많이 쓰질 않았어요. 그리고 오래 살지도 않았어요. 옛날에는 수명이 짧았어요. 40세, 길어서 60세, 80세, 그러다 지금 120살까지 살기 때문에 옛날에는 40년만 쓰고 말았고 60년만 쓰고 말았고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할 때만 쓰고 말았는데 지금 현대인들은 어때요? 지금 현대인들은 100년을 써야 돼요. 똑같은 은행의 잔고로 100년을 써야 되니까 부신 수질을 아껴야 돼요. 이 에피네프린을 아끼지 않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과로하고 너무 이렇게 해서 이거를 빨리 써버리면 기관지가 좁아지고 근육이 계속 수축이 되면서 또 심장이 계속 떨리면서 질병에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 내가 정말 숨을 쉬어야 될 때는 기관지가 확장이 안 되고 내가 정말 뛰어야 될 때는 근육이 움직여지질 않고 심장이 내 맘대로 막 움직이게 되는 그런 질병에 노출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에피네프린은 심장과 근육과 기관지에 매우 중요한 호르몬인데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로 일찍 다 써버려서 심장병, 각종 심장질환이나 근육질환이나 그리고 기관지, 천식에 노출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노르에피네프린은 뇌에 작용하기 때문에요. 이 부신수질이 고갈이 되더라도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 노르에피네프린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많이 질병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뇌활동은 굉장히 살아있으세요. 그러니까 걷기는 힘들고 숨쉬기도 힘든데 뇌활동은 계속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총기가 있으시고 생각이 많으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 이유가 우리가 뇌가 혈액을 가장 많이 쓰는 기관이에요. 노르에피네프린은 우리의 혈액을 뇌로 몰아주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코티솔에 주기가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침에 우리가 누워있다가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몸속에서 아침에 코티솔이 가장 많이 나와주기 때문이에요. 이 그림을 보세요. 6시에서 9시 사이에 코티솔이 가장 많이 올라와요. 자, 이게 건강한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쉽죠. 코티솔은 뭐냐면 여분의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누워있는데 아직 밥을 먹기 전이잖아요. 음식을 먹지 않아도 코티솔이 충분한 사람은 여분의 에너지 우리를 이렇게 세워줘요. 세워주기 때문에 코티솔이 충분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쉬워요. 그런데 코티솔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집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현금도 없고 은행에 돈도 없고 그럼 먹을 게 없는 것처럼 에너지가 없어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 너무너무 일어나기가 힘든 분들은 아, 내가 코티솔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인간이 일어나서 활동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력이 항상 우리를 이렇게 끌어당기잖아요. 중력, 힘이잖아요. 중력보다는 큰 힘이 있어야 우리가 중력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어요. 중력보다 힘이 없을 때 어때요? 우리는 중력에 사로잡혀서 눕고만 싶잖아요. 계속 소파에 눕고만 싶은데 코티솔이 나와주니까 중력보다 큰 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내 몸에 부신해서 코티솔을 이렇게 쏴줍니다. 아침에 못 일어난다? 코티솔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12시쯤 되면 밥 먹을 때죠. 그때 되면 코티솔이 또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심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코티솔이 떨어지는 시기가 언제냐? 4시 정도 돼요. 4시. 그래서 4시에 우리가 그 달달한 게 땡기는 거죠. 그러다가 저녁 즈음에는 코티솔이 완전 바닥을 쳐줘야 코티솔이 완전히 없어져야 우리가 잠을 깊이 잡니다. 근데 저녁에도 막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코티솔이 올라와 있거든요. 잘 때 코티솔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코티솔이 올라와 있으면 잠을 들 수가 없어요. 자, 코티솔이 올라와 있다는 건 뭐냐면 스트레스 받았다는 거거든요. 스트레스 받았는데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죠. 왜? 세포 수준에서 보면 스트레스는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누가 날 해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에서 자지 말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코티솔이 부족해지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든가 잠을 잘 못 주무신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코티솔이 너무 많이 고갈이 되면 한 4시 정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커피를 꼭 한 잔 드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3시 정도부터 다시 이렇게 코티솔이 올라가서 아침 6시 해가 뜰 때 코티솔이 꽉 채워지는 이 코티솔 주기가 있는데요. 이 새벽 3시 정도에 코티솔이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되는데 새벽 3시 정도에도 코티솔이 안 만들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새벽에 많이 아파요. 새벽에 배도 아프고 새벽에 설사도 하고 새벽에 잠이 깨요. 자, 이게 다 여러분들이 예민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뭘 잘못 먹어서가 아니고 코티솔 때문이라는 거 되게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호르몬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코티솔의 역할은 첫째도 생존, 둘째도 생존, 셋째도 생존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코티솔을 우리가 여분으로 저장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코티솔의 역할을 생존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살아남아야 되는데 면역 활동이 활발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데 지엽적으로 종기 치료하고 뭐 상처 난 거 치료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감기 치료하고 이런 거? 감기 치료하다가 호랑이가 나 잡아먹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코티솔이 쭉 나와버리면 생존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멈추게 해요. 그래서 면역 활동이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코티솔, 우리가 급 흥분해서 코티솔이 팍 올라왔을 때는 아픈 줄도 몰라요. 자, 아프다는 것은 염증 반응인데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야 세포가 복구가 되니까요. 면역세포는 항상 염증을 통해서 우리 세포를 정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반응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코티솔이.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활동하고 긴장하고 뭔가 집중하고 있을 때는 면역이 억제가 됩니다. 두 번째로 코티솔이 몸에서 확 나오게 되면 당이 분해가 돼요. 무슨 말이냐? 근육도 녹여서 당으로 만들고 지방도 녹여서 당으로 만들고 이렇게 모든 걸 녹여서 포도당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식이요법을 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뇨 환자분들의 혈당이 조절이 안 돼요. 이게 바로 코티솔 때문이에요. 왜? 생존 때문이죠.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데 자, 산다는 게 뭐예요? 세포 입장에서 보면 뇌가 사는 거예요. 뇌가 죽으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포들은 뇌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무조건 몸에 있는 모든 걸 녹여서 뇌에다 바쳐요. 뇌는 포도당을 좋아하거든요. 일제시대 때 저희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일본 놈들이, 저희 할머니 전라도 분인데 시골 구석까지 와가지고 녹그릇 있죠. 녹그릇, 숟그릇, 숟가락, 뭐 이렇게 솥 다 뺏어갔대요. 총알 만들려고. 다 뺏어갔대요. 전쟁에 쓰려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코티솔이 다 나오면 우리 몸을 복구하는 모든 영양분을 다 뺏어다가 당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고혈당은 춤을 춰요. 그래서 당 조절에 있어서 코티솔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단백질은 말해 뭐예요? 단백질도 다 분해해서 당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뭐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안 만들어져요. 여기서 스트레스라는 거는 옛날에는 호랑이나 늑대였지만 지금은 체액이 부족한 거, 마음이 불편한 거, 추운 거, 세포 수준에서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세포 수준의 스트레스, 잘 못 먹는 거, 잘 안 자는 거, 그렇죠? 그리고 마음고생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란 무엇인가, 이 부분도 한번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뭐 집에 아무 일이 없다고 걱정할 게 없다는 게 아니라요, 세포 수준에서의 스트레스를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도 분해해버려요. 지방도 분해해서 당으로 만들어버리고 지방을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 유리지방산으로 쪼개버려요. 그러니까 혈액 속에 지방이 넘쳐나죠. 코티솔이 많으면 혈액 속에 지방이 넘쳐나기 때문에 혈액이 지저분해져요. 자, 지방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지방은 산소하고 친하다고 그랬죠? 지방이 산소하고 친하면 어때요? 산패가 돼요. 고기가 잘 썩는 것처럼. 혈액이 산패가 되면 뭐예요? 염증이죠. 이 혈액이 지구 2바퀴 반인데 지방이 산소하고 만나서 산패가 된 게 지구 2바퀴 반을 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온몸에 염증이 많이 생기겠죠. 지금은 안 생기는데, 막 긴장했을 때는 안 생기는데 코티솔이 고갈이 됐을 때 나중에 다 나타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면이 방해가 됩니다. 이 코티솔이 잘 때 많이 나오면 잠을 깊이 못 자는 특징이 있고요. 코티솔을 너무 써버려서 나중에 코티솔 고갈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코티솔이 너무 부족해지면 깊은 잠을 못 자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잠이 안 드는가, 내가 깊은 잠을 못 자는가, 내가 새벽에 깨는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코티솔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우리 몸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보내는 신호,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차리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코티솔 주기, 하루의 주기를 살펴봤다면 우리 이 은행에 돈처럼 쌓여져 있는 코티솔이 어떻게 해서 고갈기까지 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코티솔을 뺐을 때를 경계기라고 해요. 진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기간으로요, 코티솔 분비량이 증가돼요. 우리가 주식에 실패를 했다, 또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 또는 이혼이나 사별을 경험했다, 이러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또는 심한 다이어트를 한다. 이런 것이 이제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잖아요. 또 아이하고 불편한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만성적인 스트레스죠. 현대인들은 만성적 스트레스가 문제예요. 과거의 선조들은 급성 스트레스였다면, 그래서 우리 몸은 급성 스트레스에 살아남기 위해서 코티솔을 만들었는데, 현대인들은 오래 살고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준 시스템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스템이 달라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인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처음에 코티솔 분비량이 증가됩니다. 자, 분비량이 증가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 혈류량이 증가되죠. 뇌로 포도당을 몰빵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포도당 합성이 늘어나요. 지방도 녹이고 단백질도 녹이고 글루코겐, 이 근육에 붙어있는 이런 포도당 집합체도 다 녹여요.
그래서 포도당 합성이 올라갑니다. 근육은 수축하겠죠. 살아남아야 돼 이러면서. 그러면서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이게 푹 쉬어줘서 다시 코티솔을 채웠으면 좋은데 채울 틈도 없이 계속 스트레스에 노출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속되는 만성적 스트레스 이러면 코티솔이 채워지지는 않고 코티솔이 계속 분비가 되겠죠? 이때를 우리가 저항기라고 해요. 저항기가 되면 우리 몸이 이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다가는 뭐 오히려 큰일 나겠네 하면서 이 코티솔을 저항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대사율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아까 갑상선 편 보고 오셨나요? 갑상선 기능 저하도 코티솔하고 굉장히 밀접한데요. 이 저항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오면 우리 몸이 어떻게 판단을 하냐? 살아남아야 돼. 에너지를 아껴야겠어.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연탄구멍을 줄여버려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가 오는 거죠. 그 갑상선 편에서 말씀드렸던 리버스 T3, 간에서 갑상선을 간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탈락시켜버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바로 저항기에 일어나요. 그리고 고혈압이라든가 당뇨의 위험성이 늘어나겠죠.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너 이렇게 가다가 큰일 나. 이게 바로 대사질환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근육이 약화되겠죠. 코티솔을 계속 쥐어짜니까 면역도 약화되겠죠. 코티솔이 계속 면역을 억누르니까. 그러다가 정말 이렇게 몸이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도 못 알아차리고 계속 코티솔을 치약 짜듯이 쥐어짜서 은행의 잔고가 빵이 돼버리는 시기가 있어요. 빵 터져버리는 시기. 정말 안타까운데요. 그 시기가 바로 언제냐? 바로 갱년기예요. 갱년기에 이 코티솔이 고갈이 되고 혈액이 다 말라 비틀어지는 시기가 와요. 그때 이제 정말 사람들이 아파버리는 거죠. 코티솔만 마르는 게 아니라 모든 호르몬이 같이 말라요. 부신 기능이 완전 떨어지면서 여성들 같은 경우 얼굴에 열이 훅 오르고 정말 알 수 없이 안 아픈 데가 없이 다 아파요. 이 시기가 되면 환자분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안 아픈 것보다 아픈 곳을 말하는 게 더 빨라요. 그러니까 아픈 곳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너무 많이 아프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시기가 바로 코티솔이 고갈되는 시기고요. 그 시기가 바로 정말 안타깝게도 말기암이 발견되는 시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보셨죠? 저 사람 진짜 고생해가지고 빚 다 갚았대. 진짜 하루에 몇 시간밖에 안 자면서 그 많은 빚 다 갚았대. 근데 빚 갚자마자 말기암이래. 이게 바로 빚 갚느라고 코티솔을 다 썼잖아요. 코티솔이 막 나올 때는 면역세포가 일을 못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일을 못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암이라는 것이 어디서 날라오는 게 아니고 내 몸에서 원래 있던 세포가 살려고 변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암은요. 내 몸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죽는 것보다는 암이 낫잖아요. 세포 수준에서 생각해보세요. 세포 수준에서 괴사돼서 썩어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암으로라도 생존하는 게 나으니까 암세포로 변한 건데 그래서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 몸은 끊임없이 낡은 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재생이 되고 있는데 이 새로운 세포가 재생이 될 때 항상 불량품이 나와요.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뭘 처리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량세포가 나오면 우리 몸에서 그 불량세포를 없애줘야 되는데 이 코티솔 때문에 이 면역세포가 그걸 못한 거예요. 코티솔이 면역세포한테 가만히 있어 하니까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못 없앤 거죠. 그러다가 코티솔이 고갈이 딱 되니까 그때 암이 확 커지는 거죠. 미리미리 암을 없애는 세포들이 우리 면역세포들이 있거든요. 코티솔이 적당히 나오고 면역세포도 적당히 일을 했더라면
이렇게 암이 커지는 것을 방지를 했을 텐데 코티솔을 너무 쥐어짜니까 그리고 긴장이 풀리니까 이렇게 면역 활동을 하면서 암이 너무 커져서 손을 못 쓰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코티솔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돈만 저축하려고 하지 마시고 살면서 코티솔을 저축을 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짧고 굳게 살자였잖아요. 그때는 그랬죠. 평균 수명이 짧았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짧고 굳게가 아니고 가늘고 길게 살아야 됩니다. 가늘고 길게. 근데 유병장수 할 거예요? 무병장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병장수 하려면 가늘고 길게 무병장수 하려면 코티솔을 아껴야 돼요. 아이들에게 건물을 남겨주고 돈을 남겨주려고 하지 마시고 코티솔 관리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코티솔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시면 돼요. 이 세상에 생명력이 아예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우리는 누구나 어디든 아프고 누구나 생명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부신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사업에 성공하듯이 다시 차근차근 부신을 채우는 겁니다. 자, 그러기 전에 신호를 알아야겠죠? 첫 번째, 자도 피곤하다. 이런 분들은 코티솔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까 설명드렸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커피 없이 못 산다. 이런 분들 아침에 커피 드시는 거 정말 저는 비춥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서 그래도 오전에 코티솔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커피로 쥐어 짜버리면 코티솔이 더 빨리 고갈이 되겠죠? 커피는 코티솔을 쥐어 짜요. 그래서 커피를 계속 마시게 되면 코티솔은 계속 고갈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좀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커피를 마시는 시간도 11시 이후로 미루시기를 바랍니다. 11시 이전에는 내가 만든 코티솔을 쓰고 내가 코티솔이 부족한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11시 이후에 그 커피를 드시는 게 그나마 코티솔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커피는 제가 혈압편에서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커피는 기호식품이지 필수식품이 아니니까 매일 드시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춰서 드시길 바랍니다. 자, 부신이 고갈이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예민해져요. 왜? 부신이 고갈이 되면 당이 떨어지거든요. 아까 코티솔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을 만들어준다고 그랬죠? 부신이 고갈이 되면 당을 못 만들어주니까 뇌에 당이 안 들어오면 뇌가 저혈당에 빠져서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배고픈 걸 못 참고 예민해지면 빵을 먹어야겠다, 과자를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코티솔이 부족해졌네 이렇게 알아차리셔야 돼요. 자, 요즘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사실 부신 피로 증후군이 한 40, 50대에 생기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출산과 육아와 또 직장생활 이런 걸 에너지를 많이 썼으니까. 근데 이 부신 피로 증후군이 요즘은 점점 연령대가 낮아져서 이 10대 아이들한테도 너무 많이 나타나요. 아마도 아이들이 부신을 채우는 음식은 많이 안 먹고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스트레스도 많고 밤에 잠을 안 자면 그 자체로 코티솔 고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달고 짜고 매운 음식을 엄청 탐닉하더라고요. 전 되게 걱정이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들이 코티솔이 고갈이 돼서 우리가 40, 50대에 노출되었던 질병이 20, 30대로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유 없이 아픈 거 있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나타나진 않는데 나는 아픈 거. 여기저기 막 아파요. 돌아다니면서 아프고 이런 것도 부신피로 증후군의 신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고픈 것을 못 참아요.
저혈당이죠. 저혈당이 오는 이유는 코티솔이 당을 못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코티솔이 건강한 사람은 적당히 있기 때문에 항상 은행 잔고가 적당히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꺼내 쓰니까 배가 안 고파요. 그런데 코티솔이 부족한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하루살이처럼 음식을 안 먹으면 배고픈 걸 못 참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잠을 깊이 못 자죠. 당연히 생리불순이나 성욕 감퇴에 시달려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난임이 많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를 외칠 정도로 다산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 부신피로 증후군이 만연해 있어서 아까 제가 뇌하수체 시상하부 그 그림 보라고 해드렸잖아요. 그 그림 보면은 부신 옆에 갑상선도 있지만 성호르몬도 있어요. 부신이 너무 쥐어짜게 되잖아요. 자, 생존을 해야 되는데 생식할 수 없잖아요.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뇌하수체에서 이쪽으로 부신으로 가는 밸브를 확 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부신 쪽 밸브를 열어버리고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쪽 밸브를 잠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생리불순이 오고 성욕감퇴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호르몬으로 이해하는 게 이다지도 중요해요. 호르몬으로 이해해야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가기 때문에 온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분리해서 단락단락 이해하게 되면 혼란스럽고 가야 될 병원도 많고 복용해야 될 약도 엄청 많게 되지만 호르몬으로 이해하게 되면 호르몬의 균형만 맞춰주면 해결이 훨씬 쉽답니다. 그래서 아까 전편에 갑상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신 피로 증후군인 것을 모르시고 다른 질병으로 착각을 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자, 부신 기능이 약하게 되면 알도스테론 조절 잘 안 되겠죠. 당연히 혈압 조절 안 되겠죠. 자, 부신 당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부신 기능이 안 좋아지면 혈당이 춤을 추겠죠. 부신과 갑상선 말씀드렸죠. 부신과 천식 말씀드렸죠. 부신 수질에서 에피네프린이 많이 나와야 기관지가 확장이 돼서 숨을 쉴 수가 있는데 부신 수질이 고갈이 돼버리니 기관지가 확장이 되질 않으니까 좁아져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부신 기능이 항진이 돼 있을 때는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가려움도 없다가 부신 기능이 확 떨어지면 코티솔이 확 떨어지면서 면역이 이제 활성화됩니다. 그러면서 가려움이 심하게 돼요. 그래서 알레르기가 생기는 거는 부신 기능, 코티솔이 부족해졌다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자, 부신과 부종, 이거는 알도스테론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또 부신과 통증, 코티솔은 염증을 억제하니까 코티솔이 부족해지면 염증 반응, 통증은 염증 반응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신과 자가 면역, 말씀드렸죠. 면역과 부신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알러지 증상을 개선하고 혈압을 잡고 혈당을 잡고 갑상선을 개선하고 천식을 개선하고 자가면역 질환을 개선하고 싶으시면 부신 호르몬을 채워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부신 호르몬, 코티솔과 에피네프린을 채우셔야 이것들의 조절이 쉬워요. 근데 어때 연대인들은 혈압은 혈압약, 혈당은 당뇨약, 갑상선은 갑상선약, 약이 이만큼씩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고 자신감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신 호르몬은 약으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는 거, 내가 자는 거, 이런 내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도 할 수 없고 나만이 할 수 있다는 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막 이 부신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알아보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부신 어떻게 채우는지 계속 같이 살펴볼까요? 부신 고갈의 주범은요, 약물 오남용이 있어요. 너무 많은 약을 드시면 그 약을 해독하기 위해서
코티솔이 많이 쓰여져요. 과로에도 그렇고요. 잠을 못 자도 그렇고요. 스트레스 받아도 그래요. 또 나쁜 음식, 술, 담배, 인스턴트, 첨가물, 나쁜 음식 드셔도 그렇고요. 또 심한 다이어트를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부신을 갖다 써요. 부신이 은행이라고 했잖아요. 부족한 걸 갖다 쓰니까. 아시겠죠? 그럼 부신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부신을 채우려면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내보내고, 잘 놀고.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잘 먹을 수 없고, 잘 잘 수 없고, 잘 내보내지 못하고, 잘 놀지 못해서, 쉴 수 없어서 부신이 고갈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부신을 채우는 영양소의 도움을 받으시는 거예요. 부신을 채우는 영양소는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비타민 D, 오메가3, 칼슘, 마그네슘, 항산화제, 혈관 영양제, 림프 순환제, 유산균, 그 모든 것들, 내 몸을 도와주는, 내 몸을 쉴 수 있게 하고, 잘 수 있게 하고, 채워줄 수 있는 그 모든 영양소들이 사실은 다 부신 영양제예요. 근데 하나만 아세요. 부신을 쥐어짜는 영양소가 있어요. 너무 에너지를 쥐어짜는 영양소, 너무 에너지를 쥐어짜는 그 보양식, 너무 에너지를 쥐어짜는 보약, 너무 에너지를 쥐어짜는 영양제, 이런 것들은 부신을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영양제가 부신을 채우는지 부신을 쥐어짜는지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굉장히 듣는 분들에게 불편함을 줬을까 봐 마음이 좀 불편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했었으니까 제 마음은 좀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